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사상 첫 탄핵 심판 출석. 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한 게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 어제 보니까 네이비색 양복에다가 빨간색 넥타이, 머리까지 이렇게 잘 잡은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구속된 뒤에 그 수영복을 입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헌법재판소 오면서 갈아입은 것으로 보여요. 자,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았습니다. 헌재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합법적인 계엄 선포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헌법재판소는 직접 생중계가 변론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변론이 끝나고 나서 그 변론 장면이 영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잖아요. 됐어요. 예, 그걸 이제 지지자들이 볼 수 있게끔 나름의 또 여론전을 생각한 좀 포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2부에서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이랄까요? 어떤 거였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딱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피청구인한테. 최상목 부총리한테 보냈던 쪽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보냈다는 쪽지, 거기에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예산 마련해라 적혀있던 그 부분, 그렇죠. 이거는 구속영장 심사할 때 차은경 판사도 물었던 그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입법부 권능을 정말로 그 행정부가 침해하려고 했는지, 이게 위헌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기 때문에 국회 해산하려고 한 거냐? 한마디로 네. 그거 물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여기 더해갖고 예. 그런 얘기를 또 추가로 했어요. 이걸 만들 만한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 근데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서 내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책임을 좀 떠미는 듯한 발언이 같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계속 판사들이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계엄을 하게 되더라도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정치인이 활동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계엄법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포고령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포고령에 보면 1번에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써 있고,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줬다는 쪽지에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고 써 있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말 계엄을 할 상황에서 계엄을 한 거다 하더라도 계엄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분명히 받았다는데, 즉 쪽지는 존재하는데 이 쪽지를 줬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떠미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그런 견지에서 또 중요했던 질문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느냐. 예. 이게 왜냐하면 군이나 경찰 지휘부 쪽에서 이런 증언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없습니다. 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자기가 안 했다라는 말을,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증인들, 계엄군들이 왜 그 계엄령 선포한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제 대리인들이 그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말했죠. 네,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목요일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던 게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회 쪽 소추 대리인단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거 선거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다라고 좀 의미를 축소해서 발언을 했고요. 또 하나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걸 나는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럴 수도 없다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랑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 일단 여기까지 먼저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그 헌재 심판 어떻게 보셨어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달라. 뭐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주요 핵심 발언인 건데 전부 다 부인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한테 쪽지 그 A4 용지죠. 그 용지를 줬다라는 걸 본인이 최상목이 얘기를 해서 차관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아니라고 하면은 뭐가 아니고 왜 그러면 최상목이 어디가 틀렸는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걸 놓고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놓고 계속 다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내일 이제 변론에 참석을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나오죠. 증인이 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부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5명을 처음에 불렀고 처음에는 이제 한 명만 불렀고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맞아요. 명 부르고 어제는 또 이제 24명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덕수 총리 전 총리도 있고 그러는데 총리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몇 명이 받아들일지 봐야 되고 내일 이제 뭐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김용현 장관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좀 충성도 높고 모든 걸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변호인도 그렇고 싹 바뀐 기류가 지금 내랑의 이제 동조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네. 여기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음. 근데 포고령을 내가 쓰고 이거를 다 내가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내란 우두머리 같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달 전에 보고를 했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에다 검토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간 12시 통행 금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뺐다 이런 것도 전에 그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강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내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난 시키는 대로 했다 쪽으로 계속 방향을 갈 것 같죠? 그런 지금 네. 상황에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 죄수의 딜레마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동아일보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예. 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상식이다. 몇 마디의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 뭐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덮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노트북 부셔버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한테 그 포고령을 작성했던 그 노트북을 지금 부셔버리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수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 말이 실제 사실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말의 증거 능력을 더 높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떤 신문 그 상황을 더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생각한 겁니까? 라고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나온 답변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보면서 수사기관도 어찌할지 모르는 제도권 하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죠.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제기된 소송이 126건인데요.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22대 총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34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다 종결되고 그리고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11건 소송이 제기됐는데 모두 다 이 부정선거가 인정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던 네.
검찰이고 오랫동안 있었던 검찰이고 이거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라는데 팩트 체크를 그러면은 방첩사랑 정보사에 보내야지만 이게 팩트 체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제 근거가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일부 매체, 뭐 군소 매체긴 한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이런 데서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계엄 당일날 네. 수원에 있는 그 선거관리연수원에 거기를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네,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연수 중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체포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구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 스파이를 체포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파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카이데일리라는 데가 이 사람들을 미국이 지금 체포해가지고 지금 일본 오키나와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썼어요, 이거를. 근데 주한미군하고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예. 미 국방부는 언론에 간접적으로 이거 사실은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부정선거 얘기 심지어는 지난번에 손편지에 썼을 때는 가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이게 부정선거론은요. 부정선거 의혹은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어느 진영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반대 진영에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나는 판단했다 해서 이제 군을 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등장한 건데 참 어떻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쟁점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해서 우리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 같죠. 어제 느낌으로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니고 팩트체크라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조차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동원령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A 행정관이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일종의 독려 문자인데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돌렸거든요. 예. 예,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 이 행정관은 사직서를 그 후에 제출했고 네. 지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다라고 나름의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어떤 법원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런 문자까지 대통령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갔었는데 헌재 주변에 이제 한 100m 지점까지는 그 시위대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더라고요. 이제 바리케이트 높이 설치를 해갖고 막았었고, 네. 그 밑에 이제 뭐 경찰 비공식 추산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긴 했지만 어떤 큰 충돌까지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6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권한대행 체제에서 6번째 거부권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37번째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어제 됐던 세 가지는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먼저 방송법은 이제 분리징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KBS, EBS 수신료 요거를 전기 요금이랑 다시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를 그럼 전처럼 다시 징수한다? 그렇죠. 이런 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그렇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은 AI 전자책 예. 교육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예, 예.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육 자료로 이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역시 거부권.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썼고요. 예. 말씀드렸던 특례법, 이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에 이거는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국가범죄를 했을 때 이걸 반인권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인데 이건 네.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썼습니다. 앞에 두 개는 좀 더 논의해라. 세 번째 것은 위헌성이 있다. 네. 이런 이유들이었군요. 지금 사실 요 세 가지보다 더 주목되는 건 이제 내란 특검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2월 2일까지 이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시한이 2월 2일까지예요. 네. 한 2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더 할 거긴 한데 그리고 일단 이게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긴 해요. 다만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 31일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결론이 낼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여당에서는
2월 초면은 대통령 이제 기소 시점이거든요. 이제 음.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기소할 건데 특검 뭐하러 하느냐, 의미가 있냐, 특검이 한다고 해서 그럼 공소 유지를 할 거냐, 뭐 예산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비판들을 계속하고 있고, 반면에 야권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특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구속 기소였던 거고 이번엔 지금 구속 그리고 기소도 곧 될 건데 그 후에 특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용론이냐? 아, 그래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엇부딪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뭐 어제 거부권은 이 내란 특검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정부가 이제 뭐 노태우 정부에서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뭐 박근혜 2건, 뭐 문재인 정부 때는 0건이었거든요, 거부권이. 그러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7번째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다 아실 테고, 노무현 정부 때 고검 권한대행도 2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건 이제 뭐 다 신기록인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내란 특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기조는 사실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부권도 그러면 행사하지 않든지 뭐든지 다 안 하든지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장명 특검 거부권 행사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건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그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거는 쪽지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여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여야 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뭐 무리수를 던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 사실상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제3자가 하고 외환죄는 어떻게 됐죠? 외환죄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란 선동도 다 뺐잖아요. 다 빼는 그러니까. 것으로 예, 마지막 예, 결정 예. 났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다 받아줬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이제 근거가 없는 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어제 좀 이 거부권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네. 그 얘기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그게 추경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전향적인 얘기를 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20조 원 추경해야 된다. 역대급 그 규모로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합의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뭐 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오늘 이번 주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북한은 핵 보유국. 트럼프 취임 후의 행보들, 뭐 취임식 장면까지는 어제 저희가 좀 중계를 해드렸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행보들이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폭탄 퍼붓듯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취임식 직후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급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북한을 가리켜서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어요. 핵 보유국이다. 네. 북한은. 그러니까 이걸 좀 엄격하게 보면은 NPT 체제에서 말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5개 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들인데 요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미국 언론 등에서 좀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뉴클리어 파워. 네. 근데 그걸로 인정받은 나라도 사실상 3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밖에 없는데 거기 안에다가 지금 북한을 넣어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기존,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바라봤던 그 관점, 뭐 어떤 뭐 비핵화 이런 비핵화에만 집중했던 그런 관점이랑은 달라진 태도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인데 왜 갑자기 취임 첫날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 이 말을 왜 했느냐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좀 깊이 있게 더 분석을 할 겁니다만 김준일 평론가 짧게 예. 논평해 주시죠. 예, 이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핵보유국이라고 북한을.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CVID 불가능하다, 환상이다 얘기했거든. CVID가 북한 핵 검증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거가 환상이다 이거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바로 첫날부터 이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그러니까요. 놀랐는데 예,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김정은하고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만나가지고 그리고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얘기가 나왔던 게 너희 핵 보유고 인정할 테니까 걔들이 ICBM 우리 본토 타격하는 거 그거는 개발하지 마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우리 미국 영토가 안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서 선전할 가능성이 딜한다. 있으면은 우리는 건들지 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머리맡에는 이제 핵폭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자기네들 안전해졌더라고 하고 한반도는 패싱되고 그러니까 남한은 패싱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되지만은 예. 이 혼란 한국의 혼란 상황 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할지가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 같아요. 한편으로 국내 정치에서 그 자체 핵무장론, 독자 핵무장론도 분명히 고개를 들 거거든요. 당장 조금 전에 보면은 원유철 전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또 글을 올렸어요.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사실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뭐 근데 사실 이 얘기들을 이미 해왔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기치를 또 들여 올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한참 거론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트럼프가 불을 지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북한은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거야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수순일 텐데 결국 어제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한반도에 정말 불씨를 던진 할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전문가 모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